이번 시간에는 식물 플랑크톤 가운데 남조류의 피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남조류의 피해라면은 그 독소하고 냄새를 들 수가 있는데, 독소가 가장 중요하죠. 그 남조류의 독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간독과 신경독이 있습니다. 그 간독은 이름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종류인데, 마이크로시스틴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아나톡신도 몇 종류가 있고, 그 마이크로시스틴계 독소들은 간세포를 파괴하는 독소입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 또는 낮은 농도로 오래 먹으면 간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남조류가 많이 있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중국의 그 지역에서 간암 발생률이 높았다, 뭐 이런 그 역학적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신경독은 신경을 마비시켜서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그런데 근육이 마비되면 호흡을 잘 못해요. 호흡하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그래서 잠시 동안 마비됐다가 근육은 다시 풀립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죠, 그 동물이. 그래서 신경독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을 마신 가축이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서 몇 분 내로 죽는 그런 독소고, 간독은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의 후에 죽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독에 의해서 바로 쓰러지고, 그 다음에 간이 파괴되고, 뭐 이런 그 두 가지 독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이 남조류 독소의 피해는 주로 물가에 물을 마시러 내려온 동물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는 피해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을 방목하지 않으니까 가축이 죽는 사례가 없습니다만, 가축을 방목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방목하는 가축이 호수물을 먹고 죽거나, 또는 집에 있는 개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나서 죽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녹조 현상이 일어난 물을 먹고 죽는 예는 별로 없죠. 간혹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입원을 한 경우는, 병원에 간 경우는 있습니다. 물에 남조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외국 사례를 보면은 카누를 타고 물에 빠지는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그 군인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 물을 빠지는 과정에서 물을 좀 먹게 돼서 배탈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죽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브라질에서 55명 이상이 죽는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남조류 독소가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식수로 쓰는 경우에 끓여도 분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간암 발생률이 높아진 것이 중국에서 밝혀지고 했는데, 그런 곳에서도 물론 다 끓여 먹었겠죠. 끓여 먹었지만 끓여도 분해되지 않는 독소다.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는 아미노산이 7개가 링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폴리펩타이드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죠.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잘 안 깨져서 끓여도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독소가 주로 조류 세포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조류 세포 내에 있어서, 그건 일종의 그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기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자기 세포를 먹는 동물이 있으면은 그 먹는 동물이 죽게 만드는 거죠. 또는 배탈이 나서 잘 소화를 못 시키게. 동물 플랑크톤 같은 것들 보면은 먹어도 그 독소 때문에 잘 소화를 못 시키거나, 또는 감지하면은 뱉어내는 종류도 있어요. 동물 플랑크톤 중에 남조류 독성 남조류가 들어오면은 들어왔다가 다시 뱉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 내에 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밖으로 배출된 독소는 보통 호수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소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 과정에서 여과를 잘 해가지고 이 조류 세포를 다 걸러내면 이 남조류 독소는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이 남조류 독소 폴리펩타이드가 끓여도 분해되지 않는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염소 소독을 하면 그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염소 소독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죠. 수돗물 만들 때 여과해서 조류 세포를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염소 소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은 거의 다 없어진다 하는 거죠. 이 사이노박테리얼 톡신에 의한 피해 사례를 한번 몇 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91년도 호주의 달링 리버 사건인데 굉장히 유속이 느린 강입니다. 굉장히 긴 강이죠. 그런데 호주는 건조 지역이 많아서 강은 아주 길고 유역 면적이 넓어도 유량이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바다 가까이 가다 보면 유량이 아예 없어집니다. 물이 없어지는 강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중에 뭐 반은 끝에 가서는 물이 없어져서 흐르지 않는 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은 거의 호수처럼 변해요. 물이 흐르지 않고. 근데 이 1200km 되는 아주 대규모의 하천인데 여기에 남조류의 대량 번성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이 아주 녹색으로 이렇게 변했는데 그 강물을 마시고 죽은 가축들을 동물들이 군데군데 강변에 쭉 널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세봤더니 1600마리를 셌다. 근데 물론 그 강에서 멀리 떨어져서 죽은 것들은 뭐 세지를 못했겠죠. 또는 죽은 지 오래된 것들도 세지 않았을 테고. 하여간 대량으로 많은 가축이 죽은 그 사례고 사람이 죽은 사례가 이 브라질 카루아루아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병원에서 그 신장 투석을 하는 병원이었어요. 그 신장 투석을 하는 병원인데 물을 물 탱크로 공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계속 물을 탱크로 공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물을 공급하는 회사가 그 남조류가 번성한 물을 이 남조류를 제대로 다 제거하지 못하고 염소만 조금 넣어서 소독하고 그렇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조류 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질 않아 가지고 조류 독소가 그 물 속에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조류 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조류를 죽이면은 어설프게 죽이면 세포 안에 있던 독소가 밖으로 터져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은 물 속에 용존 마이크로시스틴이 존재하는 거죠. 용존 마이크로시스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게 그 신장 투석하는 데 사용했으니까 이 독소가 신장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두 사람씩 막 죽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중독 증세를 보여서 126명이 중독이 되고 죽은 사람이 한 55명,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 증세를 본 그 학자들이 이것은 남조류 독소인 것 같다고 의심이 된다. 증세가.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병원에 공급된 물에 남조류 독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죽은 그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남조류가 그 독성 남조류가 번성하면은 물론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항상 독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독소를 그 전에 우리나라 호수를 많이 조사를 해봤었는데 보니까 독소가 있을 독성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확률이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 녹조 현상이 일어나도 어떤 곳은 독소가 없고 어떤 곳은 독소가 있고 확률은 반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호수에서 계속 독소가 없는 게 아니고 7월 달에는 독소가 있다가 8월에는 없다가 9월 달에는 다시 독소가 있고 이렇게 그 종류가 바뀌면서 독소 발생량도 막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호수에서 한번 독성이 없다고 해서 계속 없을 거라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남조류가 번성하면은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남조류가 번성하면은 독성조류 경고문이 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주마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워싱턴 주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warning하고 toxic algae present에서 toxic algae가 살고 있으니까 unsafe라고 되어 있죠. unsafe for people and pets. 가축이나 사람이 접근하지 마라.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do not swim.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거나 워터 스키를, 수상 스키를 타거나 물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물과 접촉하면은 그런 물에 들어가는 사이에 입속으로 조류세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물을 마시게 되죠. 아무래도 또 피부를 통해서 독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접촉하지 마라. 물론 do not drink. 그 호수물은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들어가서 물에서 물놀이 하거나 수영을 한 다음에 죽거나 또는 가축들은 그 호수물을 막 먹죠. 그 가축이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keep away 해라.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는 clean fish well. 왜 잘 세척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물고기체 표면에 남조류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조류 독소가 막 묻어 있기 때문에 표면을 잘 세척을 해내라. 그 다음에 discard guts라고 되어 있죠. 내장을 다 버려라. 이렇게 되면 내장을 잘 버려라. 독소를 물고기 체내 독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근육에는 별로 없어요. 근육에는 별로 없는데 내장, 신장, 간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깨끗이 완전히 제거해라. 아가미 같은 데도 막 붙어 있고 하니까 아가미도 머리를 다 잘라 버리고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주의사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신장은, 물고기 신장은 이 척추뼈 안쪽에 등 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장을 빼내도 신장은 제거되지 않고 등뼈 사이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독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물고기 내장이나 머리, 아가미를 다 집어넣고 고아서 먹는 것은 좀 위험하죠. 그런 것은. 그 외에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라. 이런 경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성 남조류의 피해, 알러지 피해도 있어요. 피부에 이렇게 접촉했을 때 알러지를 일으키는 종류도 있고, 독성이 종류가 마이크로시스틴과 아나톡신 외에도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또 그 물질들 중에 이런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해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조류의 피해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태학적으로도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생태학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느냐면 일단 포유류의 간에 다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포유류가 죽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그 동물들, 육상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물가에 내려와서 물을 마시죠. 뭐 수돗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생동물에게. 그러니까 그 포유류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죽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또 어류에는 당연히 이제 피해가 갑니다. 어류들이 이 남조류 세포를 계속 아가미에 붙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남조류를 먹은 동물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기 때문에 그 남조류 세포를 먹게 되죠. 그럼 동물 플랑크톤 안에 있던 남조류가 어류의 체내로 들어가서 독성을 내고, 어류의 간에도 데미지를 줍니다. 포유류의 간에만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어류도 보면은 간이 점점 오그라들어서 나중에 간이 거의 없어질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죽는 피해들이 생깁니다. 또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어류의 내장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째로 먹는 그런 동물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어류 중에도 포식성 어류, 어식성 어류들은 다른 물고기를 통째로 잡아먹죠. 그 통째로 삼키게 되면은 그 어류의 내장에 있는 그 사이아노박테리아 세포들을 다 그대로 먹게 되는 거죠. 독소도 먹게 되고. 그래서 큰 어류라든가 어식성 어류라든가 또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무슨 수달이나 이런 그 동물들 같은 거, 또 새들이 많죠. 조류들, 물고기를 통째로 삼키는 조류들에게도 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적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사람에 주는 피해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돗물을 깨끗하게 정수를 해서 먹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내가 그 신문에 한번 컬럼을 기고를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기고를 썼느냐 하면은 녹조의 위해성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돗물은 별로 위해하지 않다. 수돗물은 별로 위해하지 않은데 그 물고기를 먹을 때 위해성이 있고 또는 야생동물에게 피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오해다. 그래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녹조 현상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고도 정숙 처리 공장에서는 그 남세균 세포가 다 제거되고 또 독소는 활성탄, 염소 소독 이런 과정에서 다 제거되기 때문에 수돗물을 통해서 남조류 독소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는 경로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정수를 잘못하면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남세균의 독소가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뭐가 있느냐면 우리나라는 어패류의 섭식이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많이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보면 민물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영양호에서도 많이 사는 그 붕어, 잉어, 메기 이런 종류들을 잘 먹기 때문에 이 남조류 독소를 먹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새우, 민물 새우는 남조류 세포를 잘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남조류 독소가 많이 있거나 녹조 현상이 심한 호수에서 보면은 민물 새우가 굉장히 많이 번성해요. 아마도 민물 새우를 잡아먹는 그 포식성 어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 먹이는 풍부해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런 민물 새우의 내장에는 당연히 그 미처 소화되지 않은 남조류 세포들이 들어 있을 수가 있고 독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패류를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다. 그러니까 수돗물이 오히려 위해성이 없고 이런 어패류 섭취가 위해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어패류 섭취의 위해성 때문에 원래는 그 남조류가 번성한 곳에는 앞서 그 워싱턴주의 경우처럼 모든 내장, 아가미를 다 제거하고 먹어라 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상업적 어획은 금지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디서 잡혔는지 모르고 판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 어획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조류가 번성하는 호수에서 붕어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 다른 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보다도 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논조로 그 기고문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남조류 세포 중에 독소가 없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 스피룰리나라고 하는 남조류는 그 모양이 그 용수철 모양으로 생겼어요. 꼬불꼬불한 용수철 모양으로 생긴 남조류인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것을 이제 그 컬처를 해서 우리가 김을 걸러 먹듯이 채반으로 걸러서 그 식용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수입했는지 배양을 했는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 남조류입니다. 조류 종류 중에는 이렇게 독소가 없어서 잘 먹을 수 있는 종류도 있는가 하면은 독소를 만들어서 못 먹게 되는 종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조류 중에서 그 아나베나라고 하는 종류가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특히 북한강에서 많이 번성하고 팔당호에도 그 가을에 많이 번성하는 종류인데 그 종류가 냄새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돗물에서 영어로 taste and odor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taste는 맛이고 odor는 냄새죠. taste and odor. 냄새와 맛, 번역을
그 취미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라는 말은 특이한 그 냄새다 이런 뜻입니다. 정상적이 아닌 좀 좋지 않은 그 맛과 냄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취미라고 그 한자말로 번역을 해서 썼는데 요즘은 맛냄새라고 우리말로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맛과 냄새. 근데 맛과 냄새를 왜 같이 묶어 놓았느냐 하면은 원래 맛은 혀로 느끼는 것이고 냄새는 코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맛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상당한 많은 것들은 실제로는 냄새예요. 코에서 느끼는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맛보다는 코가 훨씬 더 민감합니다. 코가 훨씬 더 민감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코로 들어가지 않게 코를 막고 먹으면 맛을 못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 들어가면서 냄새를 같이 맡아야 이제 맛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맛과 냄새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맛 냄새라고 쓴 겁니다. 수돗물에서 뭔가가 불쾌한 그 맛 냄새,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죠. 사실 맛이 아니고 냄새인데 어떤 물질이냐면 아까 그 지오스민하고 MIB 두 가지가 이 남조류가 만드는 대표적인 그 냄새 물질이라고 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지오스민입니다. 지오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스민은 냄새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흙냄새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자면 earthy smell이라고 하는데 흙 냄새 이것이 이제 그 학술 용어 라틴의 지오스민이라는 뜻입니다. 흙 냄새라는 것은 뭐냐면 흙 냄새를 언제 잘 느낄 수 있느냐면은 아주 건조한 날씨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빗방울이 막 툭툭 떨어지면은 그때 흙에서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그 비온 직후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 나는 냄새, 어떤 이유인지 그 토양에 사는 그 방선균이 이 냄새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이런 미생물들이 냄새를 가지고 있다가 세포를 밖으로 분비를 하거나 아니면 세포가 죽어서 터지면 이제 밖으로 냄새가 나오게 되는데 이 흙냄새가 물 속에서 나는 게 이제 이 수돗물의 earthy smell이에요. 그런데 이 흙냄새는 물고기에서도 납니다. 물고기에서는 뻘냄새, 우리말로는 해감내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해감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민물고기 특유의 좀 불쾌한 냄새. 어떤 경우에는 이 냄새 때문에 물고기를 잘 못 먹어요. 잉어, 특히 뻘을 잘 먹는 물고기인 잉어, 누치 이런 고기들은 이 냄새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특히 누치는 굉장히 심해서 사람들이 안 먹는 물고기가 됐습니다. 부영양호에서는 이게 더 심해요. 부영양호에서는 더 심해서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이 남조류가 살지 않는 빈영양호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는 이런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그 물고기의 냄새도 결국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이 물속에 사는 남조류하고 방선균, 남조류나 방선균 이런 그 원인 생물들이 토양에 살면서 생성하는 거예요. 또 2-MIB라고 하는 이 물질은 냄새 영어로 표현하기를 곰팡이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곰팡이 냄새가 뭐 흙냄새하고도 유사하고 이것도 이제 흙냄새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곰팡이들이 만드는 냄새고 해서 조금 다르지만 그 비슷하게 그 곰팡이 냄새 또는 흙냄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인 생물은 물론 냄새가 나는 물질들은 이거 외에도 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지오스민이고 두 번째가 이제 2-MIB 뭐 이렇게 나갑니다. 원인 생물은 악티노마이트스라고 하는 악티노박테리아, 토양 중에 방선균이 이제 주로 만드는 물질이에요, 만드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토양에서 물이 이렇게 그 비가 와가지고 처음에 토양에서 이렇게 스며 내려가면은 그 물 속에는 이 지오스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 속에서 사는 방선균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선균이 살 때 보면은 이 사이아노박테리아하고 같이 공생하는 것처럼 이 아나베나가 많이 번성하면은 이 방선균도 나오고 냄새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 그 아나베나라고 하는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원인 생물이 되고
그것과 방석균이 공생하고 뭐 이것들이 만들고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냄새 물질은 분자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아로마틱 링처럼 그 고리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고리를 가진 분자들이 되게 안정합니다. 잘 안 깨져요. 그럼 이 냄새 물질이 유해성이 있느냐? 무독성입니다. 유해하지 않은 물질입니다. 거의 뭐 불활성한 그런 물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민감해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서 10 나노그램 퍼 리터, 10 나노그램 퍼 10의 마이너스 그 8승이죠.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8승, 즉 1억 분의 1, 무게로 치면은 1억 분의 1만 들어있어도 사람의 코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냄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코에 있는 감각세포가 감지하느냐 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대개는 우리는 경험적으로 좀 나쁜 냄새가 나면은 뭐 유해물질이다, 유독성이다 이렇게 그 인지를 하는데, 간혹 그 독성이 있는데도 냄새를 못 느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은 독성이 있지만 사람이 냄새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그 지오스민은 독성은 없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냄새를 느껴요. 그래서 독성은 없지만 사람들이 뭔가 기분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냄새이기 때문에 수돗물에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겁니다. 뭔가가 독성 물질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존을 쓰거나 또는 활성탄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활성탄을 사용하는데, 활성탄이 숯가루죠. 숯가루를 넣어서 흡착시킨 다음에 숯가루를 제거하고 수돗물을 보내야 되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조류가 번성할 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